그래 빨리 시작이 되지. 사력 경리까지. 얼굴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아 그래 이거 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겉에는 좀 좀 어떡해. 말리면 끼면 좀 안 될까? 좀 이렇게 꼬부리면 안 되나? 좀. 아니 뭐 얼굴 뭐 볼 거 없죠. 책이 중요하니까. 얼굴 자 보세요. 봐야지. 거기 1인칭 은유 심상법이 있는데요. 일단 몇 페이지예요? 142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아니 여기. 이제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일단 인칭 은유 심상법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자 이 인칭 은유 심상법은 쉽게 말하면 사물 있죠.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의인화한다. 그렇죠. 의인화하죠. 의인화하죠. 그러니까 의인화인데 약간 또 의인화하고는 다른 게 이건 이제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데 사물에 사람의 속성을 많이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화는 그 시 속에서 잠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인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좀 마시고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니 뭐 이런 식으로 시 속에 일부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인화라는 것은 약간 달라요. 의인화하고. 근데 의인화는 시 속에 일부만 들어가는데 인칭은유 심상법은 그거를 사물을 나, 너 또는 그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물이다라고 하면 물을 그나 그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칭은유 심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칭은유 심상법에는 다시 1인칭과 2인칭과 뭐가 있다? 3인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칭은유 심상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칭은유 심상법이라는 것은 심상법, 인칭은유 심상법. 여기 써 있잖아. 거기 써져 있네. 142쪽에 써져 있어요. 인칭은유 심상법이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시 속에 제 시집 속에서도 이런 인칭은유 심상법의 시를 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가족성 아니 이쪽으로 오면 내가 뭐 바람을 싫어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싫은데 바람. 싫어 여자들은 나도 싫어. 여자들은 다 싫어해요 바람. 저는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저도 좋은데. 좋죠? 자, 표현해 주죠. 그래서 자 우리가 성가족성당의 고백이라는 제가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미풍을 해놨어요. 이 스페인에 가면 혹시 스페인에서 성가족성당 가보신 분 있으세요? 스페인에 가긴 갔는데 네, 성당은 여러 군데 있어요. 네. 못 가봤어. 네, 그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성가족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뭐냐면 성가족성당의 고백이라고 하고 이 성가족성당 그러니까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가족성당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물을 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성가족성당이 뭐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또 나는 신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또 내 이름은 사그라다 파밀리아고 내 의지는 대리석만큼 단단합니다. 이게 대리석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대리석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내 의지는 대리석만큼 단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또 수많은 인파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세계에서 밀물처럼 몰려들었죠. 맞죠? 이곳을 이제 보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머물고 싶던 순간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물이지만 그 사물을 뭘처럼 표현한다고요? 사람처럼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도 나는 다시 모일 성스러운 가족들을 위해 두 손 잡고 하늘에 경건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 그 성가족성당이 아직까지도 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지어진 게 아니라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1000년 정도 하는 그런 그 건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물을 뭘처럼 표현한다고요? 사람처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돼요. 이걸 인칭은유 심상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면서 자 책을 보면 설명 드릴게요. 일단 142쪽을 보세요. 142쪽 교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칭은유 심상법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자 인칭은유 심상법은 자 책에 뭐라고 나왔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고 그랬죠. 1인칭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1인칭 은유심사법 헷갈리시면 나라고 써놓으세요. 나. 또는 우리라고 해도 돼요. 우리. 이게 복수형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2인칭은 뭐겠어요? 너. 복수가 아니고 나잖아. 1인칭이니까. 그러니까 3인칭이면 너, 나 말겠지. 네. 그러니까 1인칭은 나 또는 우리라고 해도 돼요. 1인칭 복수도 있으니까. 2인칭은 너, 너희들. 3인칭은 그, 그녀, 그들. 그들도 됩니다. 그들도 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각 인칭마다 복수적 인칭 은유심상법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복수. 그래서 좋은 시를 쓰려면 뭘 해야 돼?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좋은 상상, 동그라미. 좋은 상상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영어로 imagination이라고 하잖아요. imagination. 들어보셨죠?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imagine이라는 게 영어로 상상하다는 뜻이거든요. imagine. 여러분 이제 무스갯소리로 이 탤런트 imagine 있잖아요. imagine. imagine 외울 때 탤런트 imagine을 상상하라. 이렇게 뭐 외워요. 근데 하여튼 imagine을 잘해야 돼요. imagination. 그래서 이 좋은 상상력은 뭐냐? 여러분 좋은 상상력은 뭐가 좋은 상상력일까요? 네? 남이 하지 않는 상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훌륭한 논문이라든가 훌륭한 작품은 남이 하지 않은 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남이 다 깃발 꽂아놓고 설명은 뭐 할 겁니까? 내 스스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하는 주제와 사용하는 소재가 거리가 먼 것을 가져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다 밑줄 쓰세요. 좋은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5째 줄에 있죠. 표현하려는 주제와 사용하려는 소재가 뭐다? 거리가 먼 것을 가져다 붙이면 좋아요. 전혀 이거하고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쓰기에 좋은 소재를 골라야 되는데 명사에는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고추집 보물. 이 명사의 종류에 고추집 보물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고추집에 뭐가 있어? 고추집에 보물이 있다. 고추집에 보물이 있어. 그러니까 고는 고유명사. 그렇죠? 추는 추상명사. 집은 뭐겠어요? 집합명사. 보는 보통명사. 물은 물질명사. 자, 쉽게 말하면 고유명사는 뭐냐면 유일무이한 거예요. 약간 이제 문법적인 걸 좀 알아야 돼요. 고유명사 뭐라고? 유일무이한 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태양, 달 이런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밖에 없는. 추상명사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추상명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사랑. 안 보이죠? 뭐 친절 이런 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아름다움도 눈에 안 보이죠. 이런 게 다 추상명사고 집합명사는 단체를 가리켜 단체. 그러니까 집합명사는 뭐 가족, 학교 이런 거죠. 이런 게 다 회사 이런 게 다 집합명사고 보통명사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책도 보통명사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책도 보통명사고 여러분이 쓰고 계신 펜도 보통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명사는 우리가 흔한 거라고 이제 저는 그 영어 강의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멘트인데 보통명사는 어떻게 외우느냐? 흔한 것. 아주 흔하잖아. 책도 흔하죠. 볼펜도 흔하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물질명사. 이 물질명사는 셀 수 없는 것이에요. 셀 수 없는 게 물질명사. 예를 들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을 세기가 힘들죠. 물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세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그 다음에 공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뭐 액체 이런 것들을 셀 수가 없어요. 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물질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명사 밑에 나오죠. 대한민국, 한강, 백두산, 아폴로 11호, 타이타닉 이런 게 다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렵지 않죠? 대한민국, 한강. 한강 할 때 한이라는 것은 뭐죠? 크다는 뜻인 거 아시죠?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큰 강, 한강. 그다음 백두산.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한강이 실제로 한강도 있지만 작가 한강도 있죠. 그 한수산 작가의 따님이 한강이잖아요. 그렇죠? 채식주의자 이런 걸로 상도 뭐 맨부커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또 의미할 때는 또 고유명사가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백두산, 아폴로 11호, 타이타닉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추상명사는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사랑, 그리움,
고독, 슬픔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가난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상태가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네. 가난이라는 단어가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명사는 산자 물건, 뭐 돌, 신발 쭉 나옵니다. 제가 다 읽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물질명사도 보통명사. 자, 물질명사는 오른쪽 나오죠? 설탕, 소금, 커피, 나프탈렌. 그 물질명사는 여기 이제 물질명사도 보통명사라고 해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엄밀히 들어가면 달라요. 아시겠죠? 뭐든지 공부를 하는 게 그래요. 대충 보면 비슷한데 깊이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공부하는 것 중에 어쨌든 공부하는 게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국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어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요. 뭐 여러분 뭐 영어 뭐 수업을 하는 시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좋은 소재를 쓰려면 자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여기다 밑줄 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43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자, 좋은 소재를 쓰기 위해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유명사나 추상명사, 집합명사보다 보통명사, 물질명사가 좋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유명사나 추상명사 이거보다는 이런 거. 그래서 고유명사나 집합명사를 시로 쓰려면 칭찬 일색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상명사를 소재로 쓰이면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해줘야 되고 보통명사나 물질명사를 소재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추상명사를 시를 쓰려면 사물로 운반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추상명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쓰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쓰면 너무나 좀 막연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 눈에 보이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면 좋겠고요. 또 추상명사를 시로 쓰려면 사물로 운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물로 운반해야 된다. 사물로 운반한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 것 같은데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객관적? 네. 이 펜이 없어갖고 제가 말로 해야 되겠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 영어로는 이제 objective correlativ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객관적 상관물을 이야기한 시인이자 비평가가 누구죠? 객관적 상관물. 제가 이야기 안 했었나요? T.S. 엘리어트예요. T.S. 엘리어트. T 큰 T자 있죠? 그 다음에 S 대문자 엘리엇 E-L-I-O-T. T.S. 엘리엇이라는 아주 유명한 황무지라고 들어보셨죠? 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 꽃은 피어나고 이거 쓴 사람이에요. T.S. 엘리엇도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자세히 나와요. 황무지라는 시고 있고 그래서 이 황무지라는 건 뭐냐?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 꽃은 피어나고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그게 황무지의 제일 시작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이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 자, 써보세요. 지금 여기 펜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해도 좀 우리말이니까.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을 T.S. 엘리엇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뭐라고? 황무지. 황무지라는 시잖아요. 황무지로 표현한 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황무지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잖아. 맞죠? 황무지 눈에 보이잖아요. 자,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쓴단 말이에요. 좀 이제 개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은 추상명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인간성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황무지라고 표현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T.S. 엘리엇 황무지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려고 해도요. 끝도 없어요.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막 수십 개국의 언어로 돼 있어요. 이 막 산스크리트도 나오고 이 T.S. 엘리엇가 엄청난 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거든요. 뭐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 정도만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려면 머리 아파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황무지는 그런 거다. 자, 그럼 여기에 시가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시가 한 장 144쪽 넘겨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제가 1인칭 은유심상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1인칭 은유 심사법이 좀 길어서 아마 1인칭 하다 보면 오늘 다 끝날 것 같은데 한번 뭐 이건 과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제가 뭐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1인칭 은유 심상법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한번 시를 한 편 꼭 써보세요. 제가 이걸 뭐 여러분 다음 달에 뭐 이렇게 다음에 수업을 할 때 뭐 이렇게 검사하진 않겠지만 써보시면 정말 여러분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시를 쓰는 거. 그러니까 시라는 건 여러분 서정시만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서정시를 만약에 내가 시집을 냈어. 서정시만 80편을 썼어요. 그럼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려요. 그러니까 서정시도 쓰지만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막 집어넣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트로트라든가 콘서트를 해. 그러면 어떤 가수가 내 노래만 다 불러. 안 지겨울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초대 손님도 막 집어넣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초대 손님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아 이거 되게 독특한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넘겨보시면 이기용의 근엄한 모자라는 시예요. 이게 2007년에 세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자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1인칭 은유 심사법 다시 설명합니다. 자 1인칭 은유 심사법은 특히 자 1인칭 은유 심사법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 거기다 써보세요. 1인칭 은유 심사법 땡땡 나를 사물로 쓰는 법 이렇게 써보실래요? 1인칭 은유 심사법은 뭐다? 나를 사물로 쓰는 법이 1인칭 은유 심사법이에요. 그러면 근엄한 모자가 보이시죠? 거기 그 144쪽에 보면 그 모자 그림이 있을 거예요. 모자 보일 겁니다. 있죠? 이 모자를 가지고 뭘 썼어요?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모자 쓰라고 하면 어때요? 나는 모자가 하나가 있는데 모자는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동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인칭 은유 심사법이니까 모자를 뭐로 쓰겠어요? 모자를 나라고 쓰는 거지. 맞나요? 1인칭. 1인칭 이거 어려워 이제 설명 알아들으시겠죠? 네. 모자를 나라고 쓴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3쪽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오늘 예식장에 그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는 내 가슴 속에 살면서도 맨 위에 올라가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그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 내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주는 그가 차갑고 근엄한 얼굴을 지켜들면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 다소곳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식장 초대받아온 사람들도 나보다는 그에게 더 깊은 관심을 표현하기도 해 속이 몹시 상합니다. 이제 그가 없으면 나는 사람들의 가로밖으로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난 오히려 이런 뜻이겠죠. 그의 보디가드가 되었습니다. 그의 뾰족한 코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진 않을까? 낯선 바람에라도 끌려가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조금도 맘 놓지 못하고 그를 지켜봐야 합니다. 슬그머니 내 위까지 올라와 상전이 된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나 나는 이렇게 나와 다르게 살아야 하나요? 그를 몰아내고 청바지를 입기 좋아하는 나를 데려올 수는 없나요?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모자잖아요. 모자. 근데 모자인데 모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보세요. 이 시는 원래는 아까 얘기했죠. 1인칭 은유 심사법이 나라고 쓰라고 그랬죠. 1인칭 은유 심사법이 나라고 썼는데 이 시는 이 모자를 그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그로 썼으면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입니다. 맞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는 이제 여기 1인칭 은유 심사법에 들어갔지만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3인칭 은유 심사법.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그에다 동그라미 치고 근엄한 모자로 붙이면 돼.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예식장에 그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이 그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행에 그가 뭐라고요? 근엄한 모자예요. 그가 뭐라고? 근엄한 모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는 내 가슴 속에 살면서도 근엄한 모자는 내 가슴 속에 살면서도 맨 위에 올라가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모자를 쓰면 모자가 제일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어떤 이게 1인칭 은유 심사법, 3인칭 은유 심사법이 뭔지 좀 감이 오시죠? 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어쩌면 그놈한 모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 내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주는 그놈한 모자가 차갑고 근엄한 얼굴을 지켜들면 그에게 다가가 머리를 조아리. 그러니까 이 근엄한 모자를 딱 쓰면 이렇게 반말 못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엄한 모자를 딱 쓰고 있어. 뭐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식장에 초대받아온 사람들도 나보다는 그에게 더 깊은 관심을 표하기도 해서 속이 몹시 상합니다. 알겠죠? 근엄한 모자. 근엄한 모자가 없으면 괄호 밖으로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이 표현이 또 재밌죠? 괄호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시선 밖으로 이런 뜻인데 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 밖으로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멋있을까? 괄호 밖으로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더 멋있을까? 이런 것이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시라는 것은. 자, 넘겨볼까요? 그래서 난 오히려 근엄한 모자의 보디가드가 되었습니다. 근엄한 모자의 뾰족한 코가, 여러분 근엄한 모자 밑에 보면 뾰족한 코 보이죠? 네.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낯선 바람에라도 끌려가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모자 같은 경우 진짜 바닷가 같은데 배를 타고 모자 쓰고 가보세요. 저도 한두 번 그런 적 있는데 모자를 딱 쓰고 가. 근데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바닷속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 놓지 못하고 근엄한 모자를 지켜봐야 합니다. 슬그머니 내 위까지 올라와 상전이 된 근엄한 모자를 위해서 언제까지나 나는 이렇게 나와 다르게 살아야 하나. 근엄한 모자를 몰아내고 청바지 입기를 좋아하는 나를 데려올 수는 없나요? 어때요? 이걸 이제 근엄한 모자인데 근엄한 모자를 어떤 사물처럼 표현 안 했죠. 지금 읽어보시니까 뭐 내 상전이 됐다라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보디가드가 됐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인칭은유 심사법. 어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이걸로 2007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 된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 시라는 거는 뭐다 낯설게 하기잖아요. 낯설게 하기. 맞죠? 낯설게 하기란 말 들어보셨죠? 러시아 형식주의자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관점. 그래서 이 시는 모자에 관한 이야기고요. 시인은 모자의 모양, 재질, 누가 주었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다만 모자를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밑줄 치세요. 모자를 사람으로 두고 관념어들을 불러다가 3인칭인 그로 삼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책이 이제 이 근엄한 모자는 1인칭 은유 심사법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알겠죠? 그라고 했으니까 뭐다? 3인칭 은유 심사법. 이번 시간에는 심상 요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물을 써왔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까지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바람이 분다. 또 낙엽이 진다. 이렇게 쓰죠 많이. 그립다. 외롭다. 뭐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습니다. 뭐 이런 시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것처럼 쓴단 말이에요. 이런 습관을 접어두고 자 오른쪽에 145쪽에 보세요. 시는 무조건 은유를 통한 심상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은유를 할 때는 아까 설명한 거 나왔네요. 자 여기 객관적 상관물 밑줄 쫙 쳐보세요. 145쪽의 두 번째 줄 끝에 객관적 상관물 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이걸 이야기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제 영문학 공부할 때 객관적 상관물만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공부해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거 이야기하면 머리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상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징인데 어떤 상징이냐? 어떤 사물을 통해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갈대가 있어. 갈대. 그럼 갈대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근데 갈대를 가지고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한다고 칩시다. 어머니의 사랑.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데 갈대가 이렇게 바람에 막 흔들려. 갈대가. 그 갈대를 보고 누굴 떠올려요?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갈대의 특성에 어머니의 특성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를 쓸 때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어머니가
어렸을 적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시를 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갈대를 봤어. 갈대가 바람에 날려. 그 갈대를 보고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이게 멋있어요. 여러분 전자 후자 중에 어떤 게 멋있어요? 후자가 멋있어. 후자가 멋있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시는. 시뿐이 아니라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여러분 마르스 뭡니까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것도요. 길을 가요. 길을 가. 근데 빵집을 지나면서 그 빵이 구워지는 것을 보고 뭡니까?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 이런 게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객관적 상관문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145쪽에 145쪽에 그 마지막 그럼부터 볼게요. 그럼 찾으셨죠? 제일 밑에 위에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 그럼부터 볼게요. 자, 되셨죠? 1인칭 은유 심상법으로 쓰인 시들을 읽으면서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를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졸시라고 써놨지만 졸시는 못 쓴 시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시를 이야기할 때는 졸시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네. 그러니까 졸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래야지 뭐라 그래야 돼? 옥시를 이렇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논문 같은 거 제출하면 졸작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 그러면 거기 받는 분은 뭐라 그래요? 옥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주옥 같은 원고라는 뜻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걸 졸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재밌는 시가 하나 나올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졸시 스펀지라는 그 시가 있어요. 고향 이력서부터 볼게요. 그 146쪽에 졸시 고향 이력서 있죠?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1인칭 은유 심사법이에요. 확실한 1인칭 은유 심사법. 자, 여러분 1인칭 은유 심사법을 잘 보세요. 자, 이게 또 재밌는데 1인칭 은유 심사법은 이렇게 추상적인 추상명사, 이런 고향 이력서 이래버리면 뭐 고향 이력서가 눈에 뭐 보이지는 않잖아요. 추상명사를 뭘로 쓴 거예요? 1인칭으로 쓴 겁니다.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어요. 이 시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땡땡은 땡땡이다. 이런 구조야. 146페이지 있잖아요. 나의 이름은 군고구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밑줄 쳐보세요. 1년의 일행의 나의 이름 밑줄 쳐봐요. 1년의 일행의 나의 이름 밑줄 쳐보세요. 군고구마 동그라미 쳐보세요. 군고구마 동그라미. 이렇게 해보라고요. 그 다음에 2년의 일행 나의 나이 밑줄. 술래잡기 동그라미. 됐죠? 그런 식으로 쭉 이 구조가 돼 있어. 제가 다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나의 학력 그리움, 나의 주소 처마 및, 나의 성격 청국장 밑에 다 나오죠? 나의 특기 손님 맡기, 나의 취미 그림 그리기, 나의 노래 송아지 울음, 나의 피부 고동색.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자, 그래서 나의 이름은 군고구마다. 그럼 왜 군고구마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군고구마야? 지라로에 둘러앉은 겨울 출석.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정종의 향수에도 지라로라고 예전에 있었죠. 그 요즘에는 없지만 날로 비슷한 거잖아요. 지라로에 둘러앉은 겨울 출석. 그게 이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면 군고구마 이렇게 그 지라로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그런 기억이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게 아마 한 60, 70대 분들은 좀 있으실 것 같아. 그렇죠? 뭐 지라로에다가 군고구마 굽고 뭐 이런 경우. 우리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지라로는 아니고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그런 기억 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니까. 요즘은 다 급식이 나와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나의 나이는 술래잡기다. 언젠가 가고픈 그리운 유년. 근데 여기서 이제 제목이 그리운 유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자가 어릴 유자가 아닙니다. 이 젖유자예요, 젖유자. 젖유자. 젖먹이 시절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나의 나이는 술래잡기다. 언제나 가고픈 그리운 유년. 이렇게 쓴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줘야 되는데 뭐 내가 배고프어도 안 줄 수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나의 학력은 그리움이다.
못 잊어 마시는 탁배기 한 잔. 그렇죠? 뭐 탁배기 한 잔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탁배기 한 잔 기가 막히죠. 술 받아오라고 하면 막 반은 먹고 막 집에 오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나의 주소는 처마밑이다. 지푸라기로 엮어 말린 무청 시래기. 처마밑에 보면 그런 시골에 그런 경우 있죠. 무청 시래기 막 이렇게 엮어 놓은 고향이 시골이신 분 아실 거예요. 나의 성격은 청국장이다. 청양고추 넣고 끓인 나의 특기는 손톱깎이다. 맨발로 뛰어나와 볼을 부빈다. 나의 취미는 그림 그리기. 멍석에 고루 펴서 나무를 말린다. 그러니까 멍석에다 나무를 이렇게 말리는 모습이 그림 그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 나의 노래는 송아지 울음, 어미 따라 나간 들판 풀 먹는 소리. 또 나의 피부는 고동색, 깨보승이 돌들 묻힌 도토리 목이다. 이런 식으로 이 고향 이력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잘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되냐? 나의 이름에 나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일행에 나에다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써야 돼? 고향 이력서라고 써봐요. 나를 뭐라고 쓴다고요? 고향 이력서. 고향 이력서는 고향 이력서의 이름은 군고구마다. 고향 이력서의 나이는 술래잡기다. 고향 이력서의 학력은 그리움이다. 좀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인지? 고향 이력서의 주소는 청마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향 이력서를 나의 이름은이라고 써면서 막 이렇게 그 시가 진행이 되잖아요. 훨씬 더 어때요? 멋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걸 1인칭 은유 심상법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또 볼까요? 졸시 스펀지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네, 나는 식성이 꽤나 까다로운 편이었다. 자, 그럼 이 나가 누구겠어요? 이제 말해보세요. 나. 스펀지. 나가 스펀지라고. 여러분 스펀지 모르시면 없죠? 스펀지. 막 흡수하잖아요, 흡수. 옛날에 그 프로그램 중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우아한 소파로 태어나 아름다운 사람의 등을 껴안고 싶었다. 스펀지 가지고 이렇게 소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1급 수면 좋으련만 세찬물과 설거지물만 먹인다. 그렇죠? 여러분 스펀지 가지고 이렇게 접시 닦고 많이 그러시죠? 그들의 실수를 말끔히 지우며 엎질러진 물을 가장 잘 먹는 나를 움켜쥐고 비틀어 짜도 어때요? 스펀지를 가지고 움켜쥐고 비틀어 짠다고 얘가 뭐라고 합니까? 네? 여러분 그릇 막 열심히 닦으실 때 이해 가시죠? 절대로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상 펴고 그들 위해 웃어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스펀지를 막 이렇게 움츠려 짜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수돗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널어놓죠. 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가장 하고픈 일은 부처처럼 굶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일이다.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다 써놓으세요. 거기는 안 써놨는데, 시라는 것은 거기다 쓰세요. 아, 이게 지금 펜에서 제가 쓰면서 해야 되는데, 시란 딴청 피우기다. 여기 써볼까요? 시란 딴청 피우기다. 여러분 다 한국인이시니까 그냥 우리말 알아들으셔야. 딴청 피우기가 뭔지 알겠죠? 예.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하고픈 일은 부처처럼 굶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일이다. 왜 갑자기 스펀지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딴청 피우기예요. 이런 말을 몇 개 집어넣으면 시가 훨씬 더 멋있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시를 썼어. 근데 자, 나는부터 쭉 하다가 그들을 위해 웃어줬다. 뭔지 조금 뭔가 1%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1%가 아니라 2%, 3%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들죠? 근데 이거를 가장 하고픈 일은 부처처럼 굶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일이다. 이런 말 집어넣으면 훨씬 더 시가 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 아주 또 멋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를 쓸 때는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그 안현미의 렌트겐 사진이라고 있어요. 렌트겐 사진 나오죠. 여러분 렌트겐 사진이 뭐냐면 엑스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렌트겐 사진이 뭔지 모르시면 거기다 X 대문자, 그다음에 여기 슬래시 옆에 표시하고 레이 RAY 이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엑스레이 사진.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
그래서 나 자주 까먹어요. 슬픔을 고독을 사탕처럼 까먹어요. 여러 빛깔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을 찍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고 또 표현한다는 거고요.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김선우의 보세요. 입춘 시집 내 혀가 입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 이렇게 좀 하나의 어떤 하나의 좀 네. 커다란 구 있죠, 구. 이런 것도 뭐가 된다?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인칭 음유 심사법이 뭐 물 이것만 시가 되는 게 아니라 뭔만 이해가시죠? 하나의 문장과 같은 것도 뭐가 된다고요?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혀가 입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차창용의 빙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빙어 아시죠? 네. 그 겨울에 이렇게 빙어 뭐 도리뱅뱅 이런 것도 있지만 빙어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뭐 찍어서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되게 인제 이런 데 가면 빙어 축제 하잖아요. 자 보세요. 한번 이 빙어라는 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내 마음의 내장을 치료해달라고 내 마음의 뼈를 교정해달라고 온몸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두었지. 엑스레이가 지워지지 않도록 나는 차가운 물에서만 사노라. 내 마음의 병 치료할 날 기다리며 고행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주는 동아줄 입에 물고 하늘로 오르네. 하늘의 의사는 나의 꼬리를 붙들고 너의 뜻 알았다는 듯 덜덜 떨고 있는 내 몸에 빨간 약을 바르고. 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빨간 약을 바른다는 고추장을 이렇게 쓱쓱 바른다는 소리예요. 폴딱 흔들어대는 나의 머리부터 자신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내 마음의 내장을 내 마음의 뼈를 치료하고 있네. 오물오물 내 몸을 지움으로써.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먹는다는 거를 이렇게 내 마음의 뼈를 내 마음의 내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쓴 거지. 또 오물오물 내 몸을 지웠다는 건 뭐예요? 나를 먹었다는 소리지. 그렇지 않나요? 뭐 시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내 마음의 내장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온몸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뒀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뒀어.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뒀다는 거는 뭐예요? 그 얼음 낚시를 하면 여러분 얼음 낚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파가지고 조금 나오시라고. 좀 좀 나오게? 나오세요. 아니 이렇게? 이러면 아. 되지. 좀 짧게 이게 찍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에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그 뭡니까? 이 시가 되게 재밌는 시라는 거죠. 그래서 또 높고 외롭고 쓸쓸한이라는 이 안도연의 시가 있어요. 그 밑에가. 여러분 재밌는 게 높고 그 150쪽 넘겨보세요. 오늘 1인칭만 해도 다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1인칭이 하기가 있고. 자, 높고 외롭고 쓸쓸한이라고 150쪽이 나오죠. 이 제목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높고 외롭고 쓸쓸한. 몰라요? 윤동주가 필사한 시인. 길상사. 백석의 백석. 이 백석의 시를 보면 높고 외롭고 쓸쓸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백석의 시가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안도연 시인 유명하죠. 지금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님으로 계세요. 시인이. 안도연의 그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백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이런 백석은 아니지만 백석의 시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거기에 높고 외롭고 쓸쓸한이라는 시집에 반쯤 깨진 연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예요? 반쯤 깨진 연탄. 이해 가요? 자, 그럼 보세요. 149쪽. 언젠가는 나도 하늘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자, 나를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써? 뭐라고 써? 반쯤 깨진 연탄이라고 써놓으세요. 나를 뭐라고 쓴다고요? 반쯤 깨진 연탄. 나를 끝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나요?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넘겨보세요.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이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뻘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모두들 잠든 깊은 밤에 눈에 빨갛게 불을 켜고 구들장 속이 얼마나 침침한지 손을 뻗어보고 싶은 것이다. 나로 하여 푸근한 잠자는 처녀의 등허리를 밤새도록 슬금슬금 만져도 보고 싶다. 되게 은큼한 표현이죠. 근데 이제 뭐 시인이니까 시인은 뭐 상관이 없죠. 시로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만약 말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돼. 그죠? 말로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시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시 속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표현이? 네. 여러분 그 막 몸을 지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연세 드신 분 아시죠? 네. 여름에도 나 몸 좀 지져야 돼 해가지고 막 뜨끈뜨끈 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게 다 뭐예요? 반쯤 깨진 연탄이에요. 반쯤 깨진 연탄으로 하여 푸근함 잠 자는 처녀의 등허리를 밤새도록 만져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연탄이 막 이렇게 온기가 등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슬금슬금 네. 네. 이런 표현. 모르는 사람은 읽으면 그대로 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뭡니까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고 시 전공자들은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이걸 이거 왜 이래 신고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말로 하면 문제가 되지만 시는 뭐 어떤 것이든 다 시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때요? 시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시 별로 안 보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네. 이런 게 바로 1인칭 은유 심상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가 달라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쯤 깨진 연탄 갖고 실서라고 해보세요. 길가에 반깨 연탄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신의 옥에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인칭 은유 심상법은 짧은 단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도 뭐가 된다? 인칭 은유 심상법이 돼. 자, 그럼 보세요. 누군가가 꿈속에서 보세요. 나는 매일 죽는다. 누군가의 꿈속에서. 그러니까 나가 누구야? 이거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좀 동그라미 쳐놓고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워. 나가 뭐라고요?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 이렇게 써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꿈속에서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은 매일 죽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가 다 그렇게 고치면 된다고. 자,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있는 얼음의 공기. 물고기 알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는 이야기.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한다. 몇 번씩 얼굴을 바꾸며 내가 속한 시간과 나를 벗어나는 시간을 생각한다. 누군가의 꿈을 대신 꾸며 누군가의 웃음을 대신 웃으며 나는 낯선 공기이거나 때로는 실물에 대한 기억. 나는 피를 흘리고 나는 인간이 되어가는 슬픔. 나는 피를 흘리고 뭐라고요? 인간이 되어가는 슬픔. 하면서 시가 끝나버리죠.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를 공부하면서 이제 배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를 쓰면 뭘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시를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시도 내시는 분도 많으시고 뭘 많이 하려고 하냐면 뭘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야기해 보세요. 시를 쓰면 여러분 뭘 많이 하려고 그래요? 교훈을 막 집어들려고 그러죠. 교훈적이요. 시 속에다가 뭔가 교훈. 근데 교훈을 넣는 시가 가장 하이시래요. 시 속에다가 막 교훈을 넣어주고 알려주고 막 이렇게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에서는 좋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툭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생각해. 뭔 말인가 가요? 우리 오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탁 던져주잖아. 네가 알아서 생각해.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 들어보셨죠? 그게 왜 유명하냐면 답이 없어요. 답이. 고도가 누구냐 도대체. 고도가 누구냐. 답이 없다니까.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어떤 거리에서 뭐예요? 고도를 기다려. 근데 고도가 누군지를 몰라. 고도를 기다려도 고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개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교훈을 넣는 시가 가장 하이시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끝나지 않은 생각이라는 시가 이렇게 그 끝나지 않은 생각을 뭘로 썼다? 나라고 썼다는 겁니다. 나라고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억은 몰래 쌓인다라는 시가 또 있어요. 그렇죠?
김행숙의 시가 있죠. 뒤에 넘겨보시면 김행숙의 기억은 몰래 쌓인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기억은 몰래 쌓인다라는 것도 시의 제목이 되고 그걸 뭐를 썼어요? 나라고 쓴 거지. 맞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보세요. 151쪽. 매일 밤 나는 눈을 감지. 이게 나왔죠? 네. 나오잖아요. 나에다 동그라미 쳐봐. 나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집 제목이 기억은 몰래 쌓인다는데 매일 밤 기억은 몰래 쌓인다는 눈을 감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걸 뭘로 써야 하냐면 나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는 몰래 쌓이는 기억이라고 써요. 나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고 쓰라고요? 몰래 쌓이는 기억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시집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제목이 기억은 몰래 쌓인다지만 여기서 나를 기억은 몰래 쌓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쓰라고요? 몰래 쌓이는 기억. 그러니까 매일 밤 몰래 쌓이는 기억은 눈을 감지. 나를 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자, 그리고 오랫동안 눈을 뜨지 않았네. 어떤 소리가 새어나갈지 알 수 없었네. 나는 놀러 다녔어. 나는 취미도 개성도 없지. 매일 밤 나는 눈을 감으면서 세상이 감기는 걸 느끼지. 이렇게 간단히 세상이 바뀌는 걸 이렇게 나오죠. 또 육중한 동물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쭉 해서 나가 다 뭐라고요? 몰래 쌓이는 기억이에요. 넘겨보세요. 152쪽입니다. 152쪽. 거기 이제 두 번째 연 볼까요? 내리는 눈은 금세 구멍을 메우네. 금세가 이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금세를 쓰라고 하잖아요. 금사이로 써. 금사이. 그렇게 쓰신 분 여기 있어요, 없어요? 금세를 쓰라고 하면 금사이, 금세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면 금세가 된 줄 아세요? 왜? 금세라는 게 한자예요. 이제 금자에 떼시자. 그럼 금시가 되죠. 금딱지라고. 이제 금자에다가 떼시자면 금시잖아요. 금시에라고 써봐요. 금시에. 금시에. 여러분 금시에 빨리 읽으면 금세가 돼야 안 돼요. 시에 하면 세가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금세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금방이라는 걸 금세하는데 이거 맞춤법 모르신 분은 진짜 지금도 금세라고 쓴다니까? 금 사이 할 때 금세 쓰면 안 돼. 알겠죠? 어이를 써야 네, 돼. 어이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금시에거든요. 금시에. 이제 금자에 떼시자. 아, 지금 펜이 없어서 이게 쓸 수가 없네. 이제 금자에 떼시자를 쓰는데 이제 금자에다가 뭘 쓴다? 떼시자를 쓰는데 금시에. 그래서 내리는 눈은 금세 구멍을 메우네. 세상은 여전히 덮여 있고 점점 깊어지지. 매일 밤 나는 눈을 감으면서 세상이 덮이는 걸 느끼지. 그렇게 감춰지고 나는 오래간만에 눈을 뜨니까 매일 어리둥절해. 그리고 눈곱처럼 떼놓아야 할 게 있다고 느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여기다 좀 써볼래요? 기억 이야기를 써요. 기억 이야기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써보세요. 일관성 있게 기억 이야기를 함. 이렇게 쓰세요. 일관성 있게 뭐라고요? 기억 이야기를 함. 기억 이야기는 어떻게 한다? 일관성 있게 한다. 그렇게 쓰시라고요? 일관성 있게 뭘 한다? 기억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기억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가 밑에 나오죠. 진은영의 바람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할 때.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 다 나라고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시가 김윤희의 트레이싱 페이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또 시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를 쓸 때 1인칭 은유 심상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쓰는 것들도 여러분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인칭 은유 심상법은 그 사물들을 뭐로 쓴다는 거예요? 나라고 표현을 해서 그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인칭 은유 심상법을 잘 아시면 2인칭이나 3인칭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나를 너라고만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나라는 것을 너라고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뭐가 돼요? 2인칭 은유 심상법, 3인칭 은유 심상법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트레이싱 페이퍼라는 게 뭔 뜻이에요?